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전유연입니다. 먼저 녹화 강의로 대체하게 되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반려를 주소로 내원한 신장이식 환자에 대한 접근법입니다. 아마 많은 기관에서 전임의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식 환자 관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공의 때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환자를 보면서 많이 고민해 보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강론에서 각각의 감염증에 대한 간략한 특성, 진단 및 치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 및 면역 저하자의 발열의 정의는 24시간 동안 적어도 2번 이상, 구강온도로 37.8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합니다. 뉴트로페니아나 안티메타볼라이트 이뮤노서프레선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 최고 체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낮은 온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열의 대부분의 원인은 인펙션이기도 하고 진단이 늦어질 경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감염을 제일 먼저 확인하고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라프트 페일리어로 면역 억제제를 감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라프트 인톨런스 신드롬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면역 저하자나 이식 환자에게서 FU의 정의도 조금 다른데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3일째까지, OPD인 경우에는 외래 방문 3회에도 불구하고 발열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FU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FU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원인이 감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친술적인 검사를 고려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감염의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감별 진단을 같이 시행하여야겠습니다. 이번 발열에 대한 비감염적인 원인을 나열해 보았는데, 발열은 있지만 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뚜렷하지 않는 경우 동반된 증상이나 검사 소견, 약물력 등으로 감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AKI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이미지에서 림파드eno패티가 있는지, 또는 constitutional 심텀이 심하면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반복된다든지, 최근 약물 복용력 등을 살펴볼 수 있겠고, 다른 커넥티브 티슈 디지즈나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떤 류마톨로직 디지즈가 있지는 않는지 등을 한번 리뷰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스롬보 엠볼릭 이벤트, 기타 내분비 질환들도 발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리뷰해 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식 환자에게서 FUO의 인시던스를 조사한 연구를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싱글센터 레트로스펙티브 디자인으로 총 5,590명의 KT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신장이식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얼리와 모던 페이지로 나누어서 FUO의 인시던스를 각각 비교하였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FUO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의 환자는 90일 이내 에티올로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에티올로지가 확인된 환자의 대부분은 감염, 2% 정도는 악성 종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펙션 에티올로지가 밝혀진 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트라업도미널 인펙션이나 뉴모니아가 많았고 패소젠으로 보게 되면 박테리아로는 그람 네거티브 오르가니즘, 바이러스로는 CMV 감염이 가장 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버가 곧 인펙션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신장인식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로는 매년 2,000건 이상의 신장이식이 시행되고 있고 고령의 수혜자 그리고 탈감작 이후의 이식을 시행받는 비율이 증가되어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신장이식 환자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이건 2014년부터 2019년 코트리 데이터로 분석한 내용인데 감염에 의한 사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럴, 넌 바이럴 인펙션 이벤트가 대부분은 이식 1년째에 일어나는 것 또한 관찰되었습니다. 신장 이식 환자에게서 감염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빠른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의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이 있는 환자의 접근은 먼저 인펙션에 대한 진단과 배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식 환자의 감염성 질환은 보통 이식으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이건 2022년 CJ 쓴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식 후 1개월, 그리고 1개월부터 1년, 그리고 1년 이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고 이식 초기, 중기, 후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식 초기는 주로 원내 감염이 주가 되겠고 이식 중기는 면역 저하 상태로 인한 기회 감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프로필라식스의 유무에 따라서 패소젠에는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식 후기는 기회 감염의 위험이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획득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감염의 위험 평가를 위해서는 이식 시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자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사실 일일이 다 나열하기 힘들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기능이나 영양 상태, 당뇨가 얼마나 조절되는지, 간 경변 등 다른 의학적 상황이 있는지 등도 면역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식 환자에서는 현재 복용 중인 면역 억제제뿐만 아니라 이전 탈감장 여부, 거부 반응 치료의 히스토리가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외에도 프로필락시스 레지멘, 도너와 레시피언트 팩터로는 바이러스 시로타입이나 이전 콜로니제이션 정보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고 특히 신장 이식 환자의 경우에는 UTI 위험이 높기 때문에 ADPKD 환자인지 이전 DM 시스토패시와 같이 레시피언트가 갖고 있었던 인자 또는 이식 수술 후에 더블 J 스텐트 여부나 VUR이 발생하였는지 등도 평가되어야 할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진짜 결국 응급실이나 병실에서 환자를 볼 때에는 환자의 주호소 또는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잘 발생하는 감염증을 위주로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환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지, 감염 병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의심해 보아야 할지 등을 고려할 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내용은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급성 발열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케어가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General Appearance와 Vital Sign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증상을 호소하는지, 최근 어떤 익스포저 히스토리가 있는지, 피지컬 이그잼 소견은 어떤지, 이니셜 랩과 컬처, 이미지 스터디 등은 감염 병소를 찾기 위해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사실 이식 환자가 발열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면 응급의학과에서 아래와 같은 이니셜 워크업은 하고 나서 노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라이프 스트리트닝한 컨디션으로 ICU 어드미션하는 이식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반 정도가 acute respiratory failure로 ICU에 어드미션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shock, AKI, 멘탈리티의 저하 순서였습니다. 오늘 주제가 발열이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것만 표시를 해보았는데 주로 바이럴, 박테리얼 뉴모니아, 박테레미아, APN 등이 중증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옆에 보이는 표는 ICU 어드미션한 신장 이식 환자의 진료 권고안인데 감염증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증 환자라면 ICU 어드미션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한 감별을 해야 하고 PJP 리스크에 대해서 평가하고 인베시브한 검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의논해야 됩니다.
그 외에 심장기능평가, 이식신뢰평가, 면역억제제의 치료 용량 조절 등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강론으로 넘어가서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치명적인 감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UTI, 뉴모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로는 이식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기해 감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감염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신장 이식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감염 질환으로 주로 이식 1년 내에 일어나게 되며 일반 인구와 같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은 그람 네거티브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감염 부위에 따라서 상부 요로감염, 하부 요로감염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저질환의 유무나 요로의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 이상에 따라서 및 복잡성 요로감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로감염의 임상 양상은 무증상 세균요에서 폐혈성 쇼크까지 다양하겠습니다. 최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무증상 세균류를 치료하는 것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무증상 세균류를 스크리닝하거나 치료는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심토마틱 UTI는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에 2번 이상의 UTI 히스토리가 있으면 리커런트 UTI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유리너리 트랙에 기능적, 해부학적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감별해야 합니다. 장기간 항생제 복용은 그 효과도 제한적이고 드러그 레지스턴트 오르가니즘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회음부 관리, 배뇨 습관 교육 등을 함께 시행하면서 아주 선택적인 환자에 한해서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렴입니다. 폐렴은 감염 원인 중 사망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이식학회 가이드라인의 표를 보면 이식 환자가 폐렴이 의심되는 하기도 증상을 호소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니셜 이발루에이션을 하고 환자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여기서 환자의 증상이 가볍고 기해 감염이 적은 로리스크 환자인지 환자의 증상이 심하고 기해 감염의 위험이 높은 모더레이트 투 하이 리스크 환자인지에 따라서 각각 진단 및 치료의 레벨이 달라지는 투티어 어프로치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로리스크 환자군에서는 일반 환자와 같이 커뮤니티 어콰이어드인지 하스피탈 어콰이어드인지를 판단해서 적절한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고 최근 노출력이 있다면 인플루엔자나 코비드 등 원인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모더레이트 리스크 이상의 환자이거나 초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서는 기해 감염에 대한 폭넓은 검사를 시행하고 좀 더 넓은 범위의 경험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였던 검사들을 다시 재검사하고 엑스레이의 양상이 바뀌었다면 CT도 다시 찍어보고 바이럴, 펑갈, TB, 레지오넬라와 같은 시롤로지를 확인하고 바이오플루이드를 이용한 검사, 그래도 패소젠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오픈렁 바이옵시 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디퓨즈 또는 포컬 인필트레이티브 리전이 있는 면역 저하자가 폐렴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임상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이러한 침습적인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폐렴의 같은 경우에는 체스트 이미지에서도 많은 클루를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컨솔리데이션과 페리브론키알 오파시티일 것이고 대부분 박테리알 뉴모니아에서 티피컬하게 보이지만 결핵과 같은 일부 기해 감염에서도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은 양쪽 폐하에 디퓨즈 GGO 병변이 보이고 있는데 PJP가 보통은 이런 패턴을 보이고 일부 다른 바이럴 뉴모니아에서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양쪽 폐하에 노듈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펑갈 뉴모니아가 의심되는 소견입니다. 그 외에도 림프노드가 커져 있다든지 로큘레이티드 플루랄 이퓨전 등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핵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GGO와 함께 뉴모토락스가 동반되는 소견도 PJP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노리스크 이식 환자에서의 폐렴의 초기 치료는 일반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환자의 이전 미생물학적 검사와 드러그 인터랙션을 고려해서 항생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마크롤라이드에 대한 내성이 높고 면역 억제제와의 약물 상호작용으로 이식 환자에게서는 플로르기놀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베타락탐 또는 플로르키놀론을 사용하고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되 MRSA나 슈도모나스를 커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항생제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회감염으로 넘어가서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인펙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MV는 장기 이식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기회감염으로 알려져 있고 프로필락시스가 없다면 이식 후 한 달에서 4달까지가 맥시멀 리스크 피리어드에 해당합니다. CMV 인펙션은 임상 증상과 관계없이 CMV 증식이 확인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CMV 증식은 주로 핵산 검사 또는 안티젠 검사, 컬처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관에서 PCR 검사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CMV 인펙션은 어심토마틱 CMV 바이레미아부터 시스테믹 신드롬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티슈 스페시픽 매니페스테이션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펙션 역시 초기 위험 평가가 중요하겠고 잘 아시듯이 도너와 레시피언트의 시로스테투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이식 전에 CMV IgG 시롤로지를 사용해서 CMV에 대한 면역 상태를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도너 파지티브, 레시피언트 네가티브의 상태가 가장 하이 리스크이겠고 도너가 네가티브, 레시피언트 네가티브 상태가 로우 리스크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더레이트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레시피언트의 CMV IgG가 보더라인으로 나온다면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도너가 파지티브라면 레시피언트를 네가티브라고 가정하고 도너가 네가티브라면 레시피언트는 포지티브로 가정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에디지를 사용하였는지, 유지 면역 억제제의 용량, 거부 반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등도 재활성화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CMV 인펙션의 예방은 프로필락시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CMV PCR에 도달을 하면 프리엠프티브 테라피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하이리스크의 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로필락시스와 프리엠프티브 테라피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아마 기관마다 프로토콜이 다를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이리스크인 경우에 프리엠프티브 테라피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CMV에 대한 클로즈 서베일런스와 팔로업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CMV PCR 검사 결과를 당일 확인 가능한지 등 각 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MV 디지즈는 CMV 인펙션의 임상적인 증상과 징후가 같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GI 트랙을 인볼브하거나 니모니아, 헤파타이티스, 레티나이티스, 엔세팔라이티스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CMV 레티나이티스를 제외하고는 각각 증상 그리고 각 해당하는 티슈에서 CMV가 다큐멘테이션 되었을 때 확진을 내릴 수 있습니다. CMV 레티나이티스의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안과 의사로부터 특이적인 안과적 소견이 발견된다면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위는 CMV 인클루전 바디, 아래 사진은 CMV 레티나이티스의 피처파이 어피어런스 그림입니다. CMV 디지즈의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는 PO 발광식 클로버와 IV 강식 클로버가 있겠고 PO 900mg가 IV 5mg/kg에 해당하는 도즈입니다. 강식 클로버는 셀 내에서 포스포릴레이션 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UL 97진의 뮤테이션이 발생함으로써 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회하는 2차 약제인 포스카넷이나 시도포비오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펑갈 인펙션이 의심되는 이식 환자에서 임상 상황에 따라 어떤 패소젠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에 맞는 진단 방법 등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식 초기에 환자가 발열은 있으나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칸디다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에서 노듈라 인필트레이션이 보이는 경우에는 아스퍼질루스를 염두에 두고 바이플루이드를 이용한 현미경으로 하이페를 직접 관찰한다든지 갈락톤 만남 검사 또는 세럼 갈락톤 만남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스트에서 GGO 패턴이 보인다면 PJP를 의심하고 바이플루이드에서 PCR 또는 염색해서 현미경적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식 후기에 환자가 리노사이노오비탈 인펙션을 주소로 내원한다면 뮤코마이코시스 등을 감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 가지씩 살펴보면 칸디다 감염은 주로 이식 초기에 나타나고 주로 칸디다 알비칸스로 인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넌 알비칸스 스트레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센트럴 비너스 카테터를 가지고 있거나 광범위 항생제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면 칸디데미아의 리스크가 올라갑니다. 칸디데미아의 경우에는 에키노칸딘 계열의 약물이 1차 치료제이고 티슈에 국한된 칸디디아시스의 경우에는 아졸 계열의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졸 계열의 약제는 사이토크롬 P 억제제이므로 면역 억제제 용량을 모니터링하고 비로소 용량을 감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베이시브 아스퍼질로시스입니다. 보통 이식 1년 이후 후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은 세럼 갈라톤 만남보다는 바이플루이드를 사용해서 진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컷오프 밸류가 1 이상이면 진단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아스퍼질로시스에 합당한 CT 소견이나 컬처 등을 함께 참고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최근 검사법으로 라테랄 플루이드 디바이스는 여기에 바이플루이드나 시럼 샘플을 로드를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서 아스퍼질로시스의 특이 항원을 디텍션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스퍼질로시스가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진단적 검사를 하면서 초기 치료를 함께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차 치료제는 보리코나졸을 사용하고 치료 기간은 3개월에서 몇 년까지 환자의 면역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리코나졸 역시 드럭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여 사용해야 하고 펑갈볼이나 싱글 아스퍼질로마는 수술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JP는 프로필락시스가 끝난 이후부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역 억제제의 사용, CMV 인펙션이나 거부 반응 등이 PJP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하이폭세미아와 체스트 이미지상의 이상, 스피툼이 없는 드라이 커프 등이 있겠습니다. PJP는 영상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 진단은 유도객단 검사 그리고 형광 염색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만약 유도객단 검사가 여의치 않다면 그런 침술적인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PCR 검사는 위양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PCR만으로는 진단하지 않고 PJP에 상응하는 임상 증상이 있으면서 PCR 파지티브라면 PJP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PJP의 치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IV 세트림이 가장 효과적인 1차 치료제이며 치료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입니다. 하이폭세미아가 있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보조 치료가 임상 증상 72시간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2차 치료 약제도 있지만 1차 치료 약제보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디지즈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PJP의 예방을 위해서 세트린을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이상 사용하고 세트린에 알러지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답송과 같은 2차 약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장 이식 환자에서 발열의 접근법부터 흔한 감염증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열의 대부분은 감염에 의한 것이고 불명열의 대부분도 감염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감염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고, 감염성 질환에 접근에 있어서는 위험도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식 시기에 따른 감염원의 종류가 다를 수 있겠고, 초기 진단 검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추어 시행하되, 환자의 중증도와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진단 그리고 치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